황혼이혼 9천만 원 받고 이혼했더니 남편은 몰래 건물주 되다. 아내의 처절한 복수. 여러분, 오늘은 38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그러나 묵묵히 살아온 한 여성이 이혼 후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한 반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또 집에 있네. 강은미 씨, 65세 이 여성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요양보호사 일을 하러 나가면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 정수철 씨는 68회사에서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좀 나가봐요. 날씨도 좋은데. 응, 나중에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은미 씨가 격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동안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일자리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있어. 근데 요즘 우리 나이에 취직이 어디 쉬워? 어렵다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은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면접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은미 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엔 일자리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게임 방송, 먹방, 예능 프로그램, 하루 종일 이런 걸 보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당신 정말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왜 그래? 나 알아보고 있다니까. 그럼 이력서는 몇 군데 넣어봤어요? 그건 한 군데도 안 넣어본 거죠? 남편은 대답 대신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은 고되었습니다. 밤 근무를 하면 다음날 낮까지 이어지는 24시간 교대였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월급이라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210만 원. 두 사람이 살기에 빠듯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손에 쥐고 무료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었어요? 라면 또요? 귀찮아서 은미 씨는 한숨을 삼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라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비워둔 쓰레기통에는 또 라면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반찬도 안 먹고 라면만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은미 씨와 수철 씨가 결혼한 것은 1985년이었습니다. 27과 30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수철 씨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고 은미 씨는 은행 텔러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자. 신혼시절 수철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미 씨도 믿었습니다. 둘이 벌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은미 씨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애 키우는 게 여자 일이라고 못을 박았고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 동의했습니다. 내가 벌면 되지, 당신은 집안일만 잘하면 돼. 그렇게 은미 씨의 경력은 끊겼습니다. 20대 후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력이 사라졌습니다. 은행 동기들은 하나둘 과장으로 차장으로 승진해 갔지만 은미 씨는 집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가끔 은행 동기들을 만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미야, 너도 계속 다녔으면 지금쯤 차장은 됐을 텐데 애가 있으니 어쩌겠어. 요즘은 애 낳고도 다니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 시어머니가
안 된대 동기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벌이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번 달은 또 월급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요? 조금만 기다려. 다음 달에는 나올 거야.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미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 청소를 했습니다. 한 층에 2,000원 20층짜리 아파트를 청소하면 4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 학원비는 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남편은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절대 거르지 않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아껴요. 아들 급식비도 못 냈어요. 남자가 밖에서 체면을 지켜야지. 그것도 모르냐? 그래도 당신이 뭘 알아? 남자 세계를 당신이 알아? 그날 밤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10만 원을 썼습니다. 아들 급식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전세로만 살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짜리 낡은 빌라, 그게 38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2022년 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만난 신부였습니다. 은미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아들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들 거예요. 얼마나?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예단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슨 돈으로? 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뭔가 해줘야죠, 신랑. 집에서 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은 그렇게 한다잖아. 결국 은미 씨 부부가 준비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준비한 전셋집에 아들이 들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신랑 측 혼수라고는 소파 하나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객들 축의금 전달드립니다. 예식장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은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준 축의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 하객들의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5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반면 신랑 측 하객들의 봉투는 얇았습니다. 대부분 5만 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축의금을 안 주셨네요? 예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부모는 아들 결혼식에 큰 액수를 축의금으로 냅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도 냅니다. 아, 그게 은미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중에 따로 드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미 씨 부부에게는 줄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있었습니다. 30만 원 은미 씨가 몇 달 동안 아껴서 모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은미 씨는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서 산 옷. 신부 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은 20만 원짜리 기성복 한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돈,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전셋집도 마련했고 혼수도 다 준비했는데 사돈 측에서는 뭘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냉정한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하시지.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건데 이렇게 맨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신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은미 씨는 땅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은미 씨는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신 고향에 선산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팔아서 아들한테 좀 보태줘요. 선산을? 수철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산은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야. 그걸 어떻게 팔아? 그래도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산은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만 아들 체면은 한번 구겨지면 끝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미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은미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신부 집안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벌초 가는 것 말고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쓸모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은 산이 아들보다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명확하게 말해봐요. 은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산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당신 그 산 얼마 주고 샀어요? 그건 왜? 궁금해서요. 도대체 얼마짜리 산이길래 아들한테 전세금 보태주는 것도 못해요? 그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야. 그럼 공짜잖아요. 팔면 고스란히 이익인데 뭐가 아까워요? 수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씨는 직접 부동산에 알아봤습니다. 남편 고향의 선산 대략 3,00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산골짜기지만 요즘 전원주택 붐이 일면서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3,000평이면 평당 얼마 정도 하나요? 그 동네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잘 팔면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은미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4억 그 돈이면 아들 전세집 마련은 물론이고 자신들도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그 산이 4억은 된대요. 집에 돌아온 은미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4억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들한테 2억 주고 우리가 2억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왜요? 대체 왜 그래요? 선사는 못 팔아. 이유를 말해봐요. 이유 없어. 그냥 싫어. 은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3년 가을 은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은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철 씨는 밥그릇을 든 채 굳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이제 지겨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3년 동안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10년도 넘게 생각했어요. 은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8년이면 충분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3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했어요. 나는 밤낮으로 일했고요. 당신은 선산 하나 팔기 싫어서 아들 체면을 깎아먹었고 나는 며느리한테 무시당했어요.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요. 은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당신 밥 차려주지 않고 당신 빨래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당신 정말 내일 법원에 이혼 신청서 낼 거예요. 협의 이혼으로 하면 한 달이면 끝나요. 재산은 반반 나누면 돼요. 어차피 전세금밖에 없잖아요. 수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수철 씨가 애원했지만 은미 씨는 단호했습니다. 싫어요. 38년이면 충분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수철 씨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무의도식했고 가정에 기여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간단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반으로 나누니 각자 1억 1천5백만 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이사 비용 등이 들어가면서 은미 씨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9천만 원. 은미 씨는 통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9천만 원. 한 해에 약 237만 원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3천만 원짜리 원룸 전세를 얻었습니다. 강동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은미 씨는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벌과 그릇 몇 개, 그리고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없었고 밤중에 화장실 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은미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 시계를 봤습니다. 전에는 이 시간이면 남편이 화장실 가느라 깼는데 오늘은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잠들었고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잘 잔 게 얼마만이지? 은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은미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남편과 함께 살 때는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들었습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까지.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니 8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밥을 해도 한 번에 조금만 하면 됐고 전기세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나 아끼네. 은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산 거였구나. 집안일도 줄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도 적었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됐습니다. 청소는 더 쉬웠습니다. 원룸이라 10분이면 끝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은미 씨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무도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코를 고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샐러드 하나, 과일 조금, 그리고 요거트. 남편이 있을 때는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국, 찌개, 반찬 서너 가지.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은미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동료들과 친해졌고 근처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 하는 요가 수업은 은미 씨의 낙이 되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요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혼자 살기 시작했거든요. 이혼하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보통 우리 나이에 이혼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은미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1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2024년 가을, 은미 씨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어지럽네.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은미 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병원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혈압이 180이 넘으시네요. 고혈압이 심합니다. 당뇨도 있고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냥 좀 피곤한 정도? 이 정도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약 드시고 관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은미 씨는 섬뜩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내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혼자 사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에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하겠어요? 의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약국에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받았습니다. 한 달치가 7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달 이 돈을 내야 한다니. 그날 밤 은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아프면? 쓰러지면? 죽으면?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싫어서 이혼했지만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건 든든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남편 소식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SNS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나 없이도. 은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을까? 혼자 밥은 챙겨 먹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다음 날 은미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 지금 좀 바쁜데요. 금방 끊을게. 민수야, 혹시 아빠 연락처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그냥 아빠는 아빠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사시고요. 민수야, 엄마가 아빠한테 뭐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이혼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민수야, 전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왜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흐릴까요?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사고라도 당한 걸까요? 그날 밤 은미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한테 연락 안 할게.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 잘 자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은미 씨는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고향 마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던 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 거기 가면 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은 10년 전 벌초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저기가 수철이 집이었는데 은미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여기. 하지만 그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담장도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집에 살던 정수철 씨 아세요? 아, 수철이.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철이 부인 아닌가?
오랜만이네. 네, 그런데 수철이가 어디 갔어요? 집이 이렇게 된 걸 보니 아이고, 모르나? 수철이가 몇 년 전에 짐 싸서 나갔는데 어디로요? 글쎄, 그게 산을 팔더라고. 조상산을 선산을요? 그래, 3,000평이나 되는 산을 통째로 팔았어. 어떤 사람이 전원주택 지으려고 산다고 해서 몇 억을 받았대. 몇 억이요? 4억은 넘게 받았다고 하더라. 그 돈 가지고 어디 도시로 나갔다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 4억 남편이 그렇게 안 판다고 우기던 선산을 이혼하고 나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그게 언제예요? 한 1년 전쯤? 아마 당신들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야. 그럼 수철이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의왕이라고 하더라. 의왕 어디라고 했는데, 아, 맞다.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 왔었는데 주소가 적혀 있었어. 잠깐만.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구겨진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의왕시 포일동 123-45번지라고 되어 있네. 은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의왕시 포일동 주택가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 수철이. 만나거든 잘 살고 있다고 전해줘. 은미 씨는 마을을 빠져나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의왕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4억이면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포함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는 선산이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은 전세 보증금뿐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선산을 판 것이니 법적으로는 남편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교활한 인간. 은미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이혼할 때까지 선산을 팔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은미 씨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판다고 했구나. 나랑 이혼하고 나서 팔려고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작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왕시 포일동 주소를 찾아가니 4층짜리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카페, 3층과 4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같았습니다. 이게 수철이 건물이라고? 의왕역에서 가까워서 유동 인구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면 은미 씨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주변 시세를 검색해 보니 이 정도 위치의 4층 건물은 최소 10억은 했습니다. 선산 판 돈 4억에 대출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돈이 있었나? 은미 씨는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아, 거기 조심하세요. 건물 입구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도시적인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은미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수철이었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철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미. 두 사람은 건물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뭐해?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당신 건물이야? 그래, 선산 팔았다며? 들었구나. 4억을 받고 이 건물을 샀다고? 수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은미 씨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새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신 재혼했어? 재혼은 아니고 아직 신고는 안 했어. 그게 중요해? 새 여자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수철 씨한테 왜 이래요? 우리
수철 씨라고요? 이 사람 전 부인이에요. 전 부인이면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이미. 이혼하셨으면서 은미 씨는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깔끔하게 염색한 머리, 잘 관리된 피부, 명품 가방, 돈 있는 여자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줌마, 우리 수철 씨는 이제 저랑 잘 살 거예요. 굳이 찾아와서 옛날 얘기 꺼내지 마세요. 은미 씨는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수철 씨,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수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은미야,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상관없다고? 당신 선산 팔 때는 언제고 이혼할 때는 왜 안 팔았어? 그건 일부러 그런 거지. 재산 분할해서 빼려고. 수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은미야, 우리 결혼 생활 행복했어? 당신도 나한테 실망했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은미 씨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은미야. 이제 그만 가. 우리 이미 끝났어. 수철 씨는 여자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미 씨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미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했습니다. 나는 3천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10억짜리 건물주야. 다음 날 은미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은미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선산을 팔지 않았다가 이혼 후에 팔아서 건물을 샀다는 것, 일부러 재산 분할해서 빠뜨린 것 같다는 것.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요? 분명히 사기 아닌가요? 이혼 당시에 선산은 팔리지 않은 상태였죠? 네, 그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후에 개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할 때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팔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은 이미 끝났고 그 이후의 재산 변동은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습니다. 은미 씨는 억울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세월이 9천만 원으로 끝났다는 것이, 남편은 4억을 챙겨서 건물주가 되었는데 자신은 원룸에서 혼자 늙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은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미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건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은 8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선산판 돈 4억에 은행 대출 4억 5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은 약 400만 원, 대출 이자를 제하면 순수익은 월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괜찮은 수입이네. 게다가 건물 가격도 오를 테니. 은미 씨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새 여자, 그 여자는 부동산 중개사였고 남편에게 이 건물을 소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이혼 전부터 이 여자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선산을 팔아 건물을 사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38년 부인은 버리고 새 여자랑 잘 살겠다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건물 소유자, 매매 시기, 대출 금액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 고향 마을의 땅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하니 선산 매매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고된 가격이 3억이었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4억 넘게 받았다고 했는데 신고는 3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구나. 탈세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은미 씨는 몇 가지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첫째, 선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는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3억으로 신고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건물 매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실제로는 무직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사인 여자친구가 위장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셋째, 건물의 1층 편의점과 2층 카페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에 수입 중 절반은 현금으로 받아 탈세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전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한 것입니다. 은미 씨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통해 선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입수했고 은행을 통해 대출 서류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 여자의 약점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대학생, 딸까지 있었습니다. 즉 불륜 관계였던 것입니다. SNS를 통해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은미 씨는 그 여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위치도 알아냈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작은 중개사무소였습니다. 리뷰를 보니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나왔어요.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중개 수수료를 과하게 받아요. 완벽해. 은미 씨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은미 씨는 먼저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선산 매매 과정의 탈세, 건물 매입 시 허위 서류, 임대 수입 누락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탈세 신고 메뉴가 있었습니다. 클릭하니 상세한 양식이 나왔습니다. 은미 씨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신고 대상자 정수철 주소 의왕시 포일동 123-45 탈세 내용 1 부동산 실거래가 축소 신고가 3억 실제 4억 5천만 원. 이 건물 매입 시 허위 소득 증빙 3임대 소득 과소 신고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탈세 금액이 확정되면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2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은미 씨는 통쾌했습니다. 며칠 후 은미 씨는 우연히 그 건물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세무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시작됐구나. 은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은미 씨는 새 여자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자 은미 씨가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근처 카페로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당신 부인이 지금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미 씨는 준비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건물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 부인이 우리 남편을 꼬셔서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 부인은 부동산 중개사죠? 제 남편한테 건물을 소개해주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대출, 서류까지 위조해줬습니다. 위조요? 네, 이것도 범죄입니다. 금융기관 기망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은미 씨는 대출 서류 사본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득 증명서가 위조된 거예요. 제 전 남편은 3년 동안 무직이었는데 여기엔 월급쟁이로 나와 있어요. 남자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천만에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그 여자도 편하지 못할 거야. 은미 씨는 아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니? 통화가 아닌 직접 만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선산을 판 것, 재산 분할해서 일부러 뺀 것, 건물을 산 것, 새 여자와 사는 것, 탈세한 것.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네, 너한테는 말 안 했니? 아니요, 아빠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다고만 했어요. 건물 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잘못 봤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빠한테 뭐라도 받아내야죠.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지적하고 아들의 상속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정 부모님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버님은 돈이 있었으면서 일부러 안 주신 거잖아요. 아들 부부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국세청 조사, 새 여자의 남편으로부터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아들로부터의 법적 압박. 전 남편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을 압류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새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대출 서류 위조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이 떠났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도 정지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향후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은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미야, 나야. 목소리가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은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만나자. 은미 씨와 남편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은미야, 이제 와서 뭐하러 만나자고 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탈세 건도 새 여자 건도 다 내 잘못이야. 알아. 그래서
세금 내려면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건물 팔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대출 갚고 세금 내고 여자 위자료 주고 나면. 그래서 은미야, 제발 좀 도와줘. 국세청 신고 취하해 줄 수 없어? 은미 씨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속이고 혼자 잘 살려고 했잖아. 그런 당신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은미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명에 뭔데? 합의서야. 건물 팔아서 나오는 돈. 반조 반? 그래, 반 당신이 건물 살 때 쓴 돈 4억 5천, 그중 절반인 2억 2,500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그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내 거지. 38년을 함께 산 대가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건물 팔면 그 정도 남을까? 그건 당신 문제야. 세금을 적게 내든지 여자한테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하든지 어떻게든 2억 2,500을 만들어서 내게 줘. 안 그러면 나도 아들도 끝까지 당신을 괴롭힐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은미야, 선택은 당신이 해. 지금 서명하고 돈 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든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3개월 안에 돈 준비해. 안 그러면 알았어. 준비할게. 카페를 나서며 은미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은미 씨는 씁쓸했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건물을 팔았습니다. 9억에 팔려서 대출을 갚고 세금을 내니 약 3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2억 2,500만 원을 은미 씨에게 주었습니다. 은미 씨는 그 돈으로 강동구에 신축 빌라를 샀습니다. 전세가 아닌 온전히 자기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22평짜리 빌라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내 집이다. 은미 씨는 새 빌라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돈으로 가구도 샀고 예쁜 커튼도 달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람을 느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일만 나가도 되겠네. 은미 씨는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충분했습니다. 빌라는 자기 소유였고 관리비와 생활비만 있으면 됐습니다. 아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시겠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아빠는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원룸 얻어서 혼자 산다는데. 그래, 은미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때에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남이었습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도 계속 다녔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강릉, 전주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갔습니다. 부산 여행을 갔을 때는 바닷가 펜션에서 3일을 묵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혼자 회를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65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은미 씨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은미 씨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햇볕을 쬐며 쉬고 있었습니다. 은미 씨? 돌아보니 요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왜요? 저기 상담하실 분이 한 분 계세요. 상담이요? 내 이혼 상담인데. 은미 씨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복지관 상담실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강은미예요. 제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는데 저만 일하고 은미 씨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함께 사셨어요? 32년요. 그럼 충분히 살았네요. 네. 32년이면 충분히 산 거예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은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 이혼, 혼자 사는 삶, 그리고 남편의 배신과 복수까지 모든 것을 와 그런 일이 두렵죠? 혼자 사는 게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친구도 생기고 취미도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저는 65에 시작했지만 당신은 더 젊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은미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수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더 힘든 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도 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은미 씨는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돈을 받아낸 게 복수일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미 씨는 행복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건물을 잃고 여자도 잃고 고향 마을 원룸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은미 씨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나만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민지가 엄마 뵙고 싶대요. 그래, 갈게야. 그리고 엄마 사실은 말이에요. 왜? 민지가 임신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은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서 이혼하시고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아빠 문제도 해결했고 이제 제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민수야,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존경해요. 전화를 끊고 은미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울음이었습니다. 38년이 헛되지 않았어. 아들이 있으니까, 손주가 생기니까. 은미 씨는 와인잔을 창밖을 향해 들었습니다. 강은미,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혼자 건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미 씨는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예쁜 아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아기는 은미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저희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시아버지. 문제 해결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미 씨는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며느리는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녁을 먹고 은미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은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길 잘했어. 38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은미 씨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유가 있었고 선택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이 있었습니다. 강은미, 당신은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미 씨는 베란다로 나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자유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은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했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때로는 끝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는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함께 살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